1988년 일본이 90일을 기다렸던 그 문이 30년 만에 대한민국 앞에서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는데 정작 우리 손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 질문 하나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작 언론이 이 문제를 다룰 때 뭐부터 나왔습니까? 필리조선소에서 만드느냐, 국내에서 만드느냐, 옷 얘기만 계속 반복됐어요. 벌거벗은 임금님 행차 보는 기분입니다. 여러분 하나 정리하고 갑니다.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다들 자동으로 이거 결국 핵무기 만드는 시나리오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완전히 잘못된 이해예요. 핵무기를 만들려면 9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이 필요합니다. 이란이 60%까지 농축했다가 국제사회가 뒤집힌 이유가 그 지점 때문이었어요. 60%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우리가 만들려는 잠수함에 들어가는 연료는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입니다. 이걸로는 물리적으로 핵폭탄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정제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이 금지하는 건 핵무기와 핵 기폭 장치이지 잠수함 추진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구분 자체가 여론에서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두 개의 질문을 던지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째, 30년간 굳게 닫혀있던 미 상원의 문이 하필 왜 지금 이 시점에 열리기 시작했을까요? 둘째, 문이 열렸는데도 우리는 왜 여전히 느리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이 두 질문에 답하려면 세 개의 층을 순서대로 뜯어봐야 합니다. 표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 뒤에서 어떤 동기가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결국 어떤 결과로 가는지 이 순서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하고 갑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도입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가 통치의 이야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30년 만에 손 뻗으면 닿는 자리에 그 열쇠가 있는데 정작 그 손을 뻗을 조직 자체가 없다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지상파 뉴스 보시면 이 그림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트럼프가 승인했다는 얘기, 필리조선소에서 만든다는 얘기, 하나오션 주가가 뛰었다는 얘기, 여기서 대부분 멈춰요. 정작 이걸 실행할 국가 시스템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은 거의 안 다뤄집니다.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지점이 정확히 그 부분인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세 개의 층을 순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층은 표면이에요. 지금까지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두 번째 층은 동기입니다. 하필 왜 지금 미국이 열었고 왜 우리는 아직도 느린가. 세 번째 층은 결과예요. 이 30년 수권의 진짜 실체가 무엇이고 지금 놓치면 어떻게 되는가. 먼저 표면층부터 정리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29일 경주 박물관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87분짜리 오찬 회담이 열렸어요. 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 이 말을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다른 정상들이 있는 자리에서 던진 겁니다. 전략적으로 계산된 카드였어요. 방위비 증액과 맞바꾸는 프레임으로 나왔거든요. 디젤 잠수함으로는 북한이나 중국 방향의 잠수함을 추적하는 데 제한이 있고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서 한반도 동해와 서해를 방어하면 미군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는 논리를 짰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못을 하나 박았어요. 한국이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재래식 무기만 탑재하는 공격형 핵추진 잠수함, 이른바 SSN을 만들려는 것이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실은 SSBN 같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구분을 분명하게 그은 겁니다. 하루 뒤인 10월 30일 트럼프가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 이 문제를 올렸습니다. 한미 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면서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한다는 취지의 발표를 올린 겁니다. 요청 하루 만에 나온 전격 발표였어요. 그리고 2주 뒤인 11월 13일 현지 시간 한미 공동 팩트시트가 정식으로 발표됐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고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담긴 겁니다. 이 문장이 공식 문서에 밝혔어요. 여기서 아까 예고한 저농축과 고농축의 진짜 차이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쓰려는 연료는
농축률 20% 미만입니다. 이건 원자력 발전소에서 상용으로 쓰는 그 연료예요. 잠수함 추진체로 사용 가능하고 물리적으로 핵폭탄을 만들 수가 없어요. 반면 핵무기용 우라늄은 90% 이상으로 고농축을 해야 합니다. 정제 방식 자체가 다르거든요. 이란 사례가 왜 그렇게 시끄러웠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이란이 60%까지 농축했어요. 그런데 60%면 조금만 더 돌리면 90% 갑니다. 국제사회가 뒤집힌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 이미 IAEA와 NPT에 그리고 미국의 20% 미만만 가지고 잠수함 추진체로만 쓴다는 걸 공언했습니다. 이건 물리적으로 다른 트랙이에요. 국내 준비도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됐습니다. 2016년 5월 26일 국방부가 잠수함 사령부에서 대한민국 핵추진 잠수함 개발 기본 계획을 공식 발표했어요. 사업명은 장보고 N사업으로 명명됐고요. 8,000톤급 이상, 3척 이상 건조, 20% 미만 전홍축, 우라늄 사용, 국내 개발과 건조, 2030년대 중반 일본함 진수, 이 로드맵이 다 나왔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KF-21 보람의 사업을 넘어서는 창군 이래 최대 무기 사업 규모예요. 여기까지 보시면 이렇게 정리되죠. 트럼프도 승인했고 팩트시트도 나왔고 국방부 기본계획도 발표됐다. 그럼 이제 다 해결된 거 아닙니까?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의 결단이었다는 거죠. 정상 간 통 큰 합의로 30년 수권이 풀린 거고 이제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시각, 여기서 끝내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트럼프의 승인이 곧 미국의 승인이 아니거든요. 미국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 원자력법 91조와 114조에 따르면 이런 급의 협력은 대통령이 판단을 해도 그 협정문이 상원 외교위원회, 상원 군사위원회, 하원 외교위원회, 하원 군사위원회 이렇게 4개 위원회에 회부됩니다. 그리고 60일 연속 회기 동안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해요. 이게 안 지나가면 대통령이 사인해도 실효가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정확히는 2026년 6월 중순에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결정적인 움직임이 나왔어요.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이른바 NDAA 보고서에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겁니다. 문구를 정리해서 보시면 이런 내용이 담겼어요. 한미 잠수함 협력을 지지한다. 다만 이 사업이 영내 안보에 미칠 영향과 핵 확산 위험을 평가한 보고서를 국방부에 제출하라. 얼핏 견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반대가 아닙니다.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30년간 이런 문구조차 안 나왔거든요. 1988년 일본 케이스와 비교해 보시면 감이 옵니다. 그때 일본이 농축시설과 재처리 시설을 갖추려고 했을 때 레이건 대통령이 90일을 기다렸다가 결국 동의를 해줬어요. 이게 이례적으로 오래 걸린 케이스로 기록됩니다. 이 90일 동안 미 의회와 미 행정부 그리고 일본 국회와 일본 행정부가 프로세스를 돌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미 상원의 문이 이제 막 열리기 시작했는데 정작 우리 국회와 미 의회 사이에 공식 프로세스가 아직 시작도 안 됐어요. 물론 우리 정부도 손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유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올해 초에 워싱턴으로 날아가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을 잇따라 만났어요. 특히 에너지부는 핵 비확산 정책 담당이라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가장 깐깐한 반응을 보이는 부서인데 그 자리에서 위 실장이 마지막까지 열과 성을 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4월 초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방한한 미 상원 의원단, 민주당의 진셰인과 제클린 로젠, 공화당의 토마스 틸리스와 존 커티스 의원을 만나서 초당적 지지를 요청했어요. 이런 실무 트랙이 계속 굴러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요. 이게 다 개별 부처와 개별 인사의 노력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의 지휘체계로 묶는 상시 조직이 없어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왜 하필 지금 미국이 열었고 왜 우리는 이렇게 느린가? 이 두 개가 동시에 굴러가고 있는데 각각 다른 메커니즘이 작동해요. 먼저 미국 쪽부터 보겠습니다. 트럼프의 조선업 재건 카드가 결정적이었어요. 미국 조선업이 지금 사실상 무너져 있는 상태거든요. 군함 제때 못 뽑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침 2024년 12월에 하나오션이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했어요. 한미조선 협력의 상징적 카드가 하나 손에 쥐어진 겁니다. 트럼프가 승인 발표에서 필리조선소를 꼭 집어 언급한 이유가 여기에요. 산업협력의 얼굴을 씌워야 미국 내 정치적으로도 팔린다는 계산인 거죠. 그 다음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뒤에서 밀어줬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동맹의 능력이 제고되기를 원한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 이 발언으로 승인의 후속 절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쪽에서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정리를 해줬어요. 정상 간 대화의 모든 전제는 한국이 국내에서 건조한다는 것이었고 미국 측에 요청한 것은 어디까지나 해결료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건조장소 논쟁은 이걸로 사실상 정리가 된 셈이에요. 자, 그럼 우리 쪽 메커니즘으로 넘어갑니다. 왜 우리 정부는 이렇게 느린가? 여기서 하나 짚고 갈 게 있어요. 이건 이재명 정부, 개별 정부의 실책이 아닙니다. 30년간 누적된 국가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거든요. 한번 부처들을 세보시죠. 핵추진 잠수함 사업에는 최소한 이 10개 부처가 다 관여해야 합니다. 국방부는 작전을 담당하고요. 방위사업청은 획득을 담당해요. 외교부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하고 미 의회 설득해야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민간용과 군사용 원자로 안전 규제를 다 봐야 하고요. 과기정통부는 연구 담당, 산업통상부는 해결료 제조 담당, 국방과학연구소도 들어가야죠. 해군은 운용, 조선업체는 건조. 그리고 핵잠 전용 부두 하나 만들려면 환경부 환경평가 받아야 되고 부두 건설 인허가는 행정안전부 소관입니다. 사공이 너무 많으니까 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방위사업청 중심의 기존 무기 획득 체계로는 이 사업 완주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체계는 전차나 전투기 뽑는데 최적화된 구조지, 원자력, 외교, IAEA, 단연도 예산이 동시에 굴러가야 하는 국가전략 사업을 담아내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한번 뜯어보시면 이래요. 방사청은 방위사업법에 따라 무기 체계를 획득하는 조직입니다. 원자로를 다뤄본 적이 없어요.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민간 원자력 시설 규제 조직인데 군사용 원자로에 대한 별도 규제 체계 자체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외교부는 협정 파트, 산업부는 해결료 제조 파트,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서로 다른 결정 라인을 갖고 있어요. 이걸 그냥 회의체 하나 만들어서 조율한다고 굴러가지 않습니다. 인도 사례를 보시면 확실해요. 인도가 핵잠수함 개발할 때 이런 통합관리 체계가 없어서 예산과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낭비됐어요. 우리가 참고할 반면교사가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럼 정답이 뭘까요? 이 지점에서 미국의 역사적 사례를 참조해 볼 만합니다. 1950년대 초 트루먼 대통령이 미국 핵추진 잠수함 사업을 진두지휘하다시피 했어요. 예산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때도 대통령 직권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다음 그 사업을 전략자산으로 재편해서 미 해군의 핵심 축으로 만든 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에요. 미국도 대통령 수준에서 이 사업을 정리해 준 겁니다. 실무 부처끼리 조율해서 완성한 게 아니에요. 문근식 교수. 이분은 2003년 참여정부 시절 비밀리에 추진됐던 362 핵잠 사업의 사업단장이었어요. 그 이력을 가진 사람이 지금 져서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에서 정리하고 있는 결론이 뭐냐면 대통령실 직속 범정부 통합사업단, 이른바 PMO 하나를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특별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요. 왜냐하면 이 사업은 10년에서 15년짜리 단연도 투자인데 현행 국가재정법으로는 이걸 담아낼 구조가 없어요. 특별법 없이 만들어진 조직은 정권 바뀌면 바로 해체될 수 있고 상대국에게도 신뢰를 못 줍니다.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30년을 기다린 창문이 지금 열려 있는데 정작 우리 손이 안에 없어요. 이 구도 여러분 뉴스에서 본 적 있으세요? 대통령 결단은 있는데 실행할 조직이 없다는 이 그림, 이걸 짚어준 보도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여기서 하나 더 짚고 갈 게 있어요. 왜 언론이 이 부분을 안 다루는지. 실행 조직 문제는 정치적으로 그림이 안 나옵니다. 트럼프가 승인했다는 건 헤드라인이 되고 필리조선소에게는 주가에 영향을 주니까 다뤄지는데 대통령 직속 사업단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는 사진 한 장 안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업의 성패는 정확히 이 부분에서 갈립니다.
트럼프 승인은 첫 단추일 뿐이고 그다음부터 필요한 건 다 국내 통치 구조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에 축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게 정확히 뭐냐면요.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무기를 못 쓰게 만드는 겁니다. 이 문장 하나가 오늘 이야기의 축입니다. 북한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보세요. 김정은이 SLBM 탑재 핵추진 잠수함을 공개적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고 실제로 건조 중이에요. 심포 조선소 위성사진에도 잡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완성되면 지상요격 시스템으로는 안 잡히는 위협이 만들어집니다. 잠수함이 일단 물속에 들어가면 어디서 나올지를 모르잖아요. 태평양에서 나올 수도 있고 동해에서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 미국 서부 해안 앞까지 접근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진짜 무서운 게 있습니다. 잠수함에서 미사일이 발사되는 순간 그 잠수함이 러시아 것인지 중국 것인지 북한 것인지 즉각 구분이 안 됩니다. 이 익명성이 바로 SLBM의 진짜 전략적 무기 가치예요. 북한이 왜 이걸 필사적으로 만들려는지 이 지점에서 이해가 됩니다. 이런 위협을 어떻게 무력화합니까? 답은 하나예요. 상대 잠수함을 수중에서 추적하고 감시하는 자산을 갖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핵추진 잠수함의 임무예요. 미국과 러시아가 지금 이 시간에도 서로 상대방 핵잠수함을 수중에서 추적하고 있어요. 수십 년째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한 번도 실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서로 견제하는 것 자체가 억지력이거든요. 핵추진 잠수함이 핵전쟁을 억제하는 최전선에 있는 이유가 여기에요. 여러분, 처음에 던진 질문 기억나시죠? 1988년 일본이 90일을 기다렸던 그 문, 지금 우리 앞에서 열리기 시작했다는 얘기. 지금 이 시점까지 오면 그 문 뒤에 뭐가 있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왜 30년간 우리가 이 문 앞에서 기다려야 했는지도 정리가 돼요. 여기까지 오면 이 사업이 국가적으로 어떤 급인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이 만약 이 잠수함을 실제로 진수하면 세계에서 8번째 핵추진 잠수함 보유국이 돼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그리고 지금 북한이 개발 중이니까 여기 들어갔을 때 8번째입니다. 이건 단순한 함정 한 척 뽑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역 안보 아키텍처가 재편되는 급의 사건입니다. 30년 수권이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도 여기서 정리가 됩니다. 1994년 김영삼 정부 때 이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북한이 NPT를 탈퇴하면서 1차 북핵 위기가 터지자 김영삼 대통령이 비밀리에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지시했습니다. 러시아 OKBM 설계사와 접촉해서 소형 원자로 도면까지 확보하려고 했는데 그때 우리 기술력이 뒷받침이 안 됐어요. 좌절됐죠. 두 번째 시도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이에요. 2003년에 362 사업이 비밀리에 시작됐고 4,000톤급 원자로 기본 설계까지 완성됐습니다. 그 사업단장이 지금 이 사안을 정리해주고 있는 문근식 교수 본인이었어요. 그런데 2004년에 언론에 유출되면서 사업이 잠정 중단됩니다. 세 번째가 문재인 정부의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시도였는데 미 국방부 반대로 무산됐어요. 그리고 네 번째, 이번이에요. 2025년 10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공개 요청을 던졌고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30년간 축적된 시도의 결과가 지금 이 순간 손 뻗으면 닿는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적벽대전에서 수십만 대군이 동남풍 한 번에 뒤집혔잖아요. 지금 우리 앞에 부는 바람이 딱 그 동남풍입니다. 규모를 다시 짚어보시죠. 8,000톤급 잠수함 한 척 건조하는 데만 3조 원이 넘습니다. 4척에서 6척 확보하면 건조비만 12조에서 18조 원이에요. 개발비까지 합하면 총 사업비 20조 원 이상. 이 규모가 왜 중요하냐면요. KF-21 보람의 사업을 넘어서는 창군 이래 최대 무기 사업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급의 사업을 방사청 조직 하나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게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잖아요. 몇 척이 있어야 실전 억제선이 되는지도 정리가 돼 있어요. 3척이면 제한적 대응, 6척이면 실전 운용, 7척이면 전략적 안정 구간이라는 겁니다. 6척 체제가 주변국 대응 최소선이라는 게 문근식 교수의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단발성이 아닙니다. 최소 10년, 넉넉 잡아 15년 이상 단연도 예산이 계속 굴러가야 하는 국가전략 사업이에요. 자, 여기서 오프닝에서 던진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1988년 일본이 90일을 기다렸던 그 문이 30년 만에 대한민국 앞에서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는데 정작 우리 손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 질문 던졌었죠.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보면 사실 그 질문이 잘못됐어요.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문이 열렸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손이 문 안쪽으로 들어갈 준비가 안 됐다는 게 문제입니다. 한번 짚어보세요. 결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했어요. 문은 트럼프가 열었고요. 미 상원 군사위원회까지 지지 신호를 정식 문서에 담아 보냈습니다. 여기까지는 30년 만에 처음 있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에는 이 사업을 실제로 실행할 통합 조직이 없어요. 특별법도 없고요. 부처끼리 회의만 하고 있는 겁니다. 결단은 있었고 문은 열렸고 상원 군사위까지 지지 신호를 보냈는데 정작 실행할 조직이 없다는 게 진짜 무서운 그림이에요. 이 상태로 가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셈입니다. 그리고 위는 거는 이렇게 굴러가는 20조 원짜리 국가전략사업 국제사회가 신뢰하겠습니까? 미국이 연료 협상 상대로 진지하게 응해주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짚어야 할 게 하나 남았습니다. 트럼프 임기가 무한하지 않다는 거예요. 2016년 11월에 미국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공화당이 여기서 패배하면 트럼프의 조기 레임덕이 가시화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열려있는 이 창이 다시 닫힐 수 있어요. 계속 강조되는 게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지금 빠르게 진도를 빼놔야 한다는 겁니다. 진짜 위험은 미국이 반대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미국이 열어준 이 창을 놓치는 겁니다. 30년 만에 열린 이 창을 놓치면 다음번엔 언제 열릴지 아무도 몰라요. 아니면 영영 안 열릴 수도 있고요. 지금 이 순간 이 열린 창을 실제로 통과할 수 있느냐. 그게 앞으로 10년 대한민국의 해양 주권과 안보 위상을 결정합니다. 대통령의 결단이 진짜 결단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30년 수권의 또 하나의 미완성 챕터로 남을 것인가. 지금이 그 갈림길이에요. 이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같이 추적하고 싶으신 분들 구독 눌러주십시오. 다음 국면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이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